아무리 시장이 어렵더라도 그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 결국에 영웅 같은 종목은 피어날 것이고, 그 후보 중 하나가 바로 저는 조선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개인 투자분들, 수익맨입니다. 자, 오늘은 미국장 와르르 폭락하면 대한민국으로 돈이 몰립니다. 앞으로 여기가 슈퍼사이클이 됩니다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 수익맨 채널이 100% 무료로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있죠. 여기서 많은 컨텐츠들 무료로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텔레그램 방 3,000명 달성 기념으로 제가 직접 작성한 실제 작전 세력이 말하는 작전 시크릿이라는 전자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일단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그런 작전주와 세력주에 대한 그런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번 주까지만 제가 딱 무료로 공개를 하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댓글창 상단에 텔레그램방 링크 있으니까요. 그거 터치하고 들어오셔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영상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가 대폭락을 했습니다. 거의 뭐 이틀 만에 10%가 넘는 그런 하락이 좀 이제 나왔고요. 팬데믹 이후로 5년 만에 최대 급락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유가 다 관세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미국 시장은 좀 위태롭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정도로 증시가 빠진다는 것은 미국 자체에서 의도적으로 증시를 빼는 흐름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급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미국 시장에서 매도가 나온 돈들이 어디로 이동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면밀히 파악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회 속에 위기가 있었고 위기 속에 기회가 있었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지금 꼭 생각하셔야 될 때다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보셔야 될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빅스 지표를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시장이 공포스러울 때 급등을 하고 시장이 굉장히 낙관적일 때는 급락을 하는 그런 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표가 급등을 하면 시장이 극도로 공포스러워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4월 3일, 4월 4일 빅스 지표의 변동성을 보니까 무려 40% 가까이 폭등을 했죠. 그 다음에 4월 4일에도 50% 이상이 폭등을 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공포 심리가 극에 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변동성이 나왔던 때가 언제냐면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 자, 이 정도 변동성이 나왔고요. 거의 요 흐름에 준하는 그런 변동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이 정도 변동성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그리고 이제 저번 거래일에 요렇게 큰 변동성이 나왔는데, 근데 이 정도 변동성이 한두 번 정도 더 나오면 시장 공포 심리가 극에 달하기 때문에 시장은 저점을 형성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조금 여유가 있으신 투자자분들은 슬슬 준비를 하셔야 될 시기가 어쩌면 오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들어요. 물론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럴 것이다 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과거 데이터를 토대로 봤을 때 공포 심리가 극에 달하는 상태에서는 웬만하면 시장 저점이 형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빅스 지표의 변동성을 보시면 거의 금융위기 때와 팬데믹 때와 유사한 수준의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슬슬 준비를 하셔야 될 시기가 온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미국장이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 채널에 계속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 사람이 누구냐면
스콧 베센트라고 미국의 재무장관입니다. 근데 트럼프 옆에 있죠.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게이입니다. 게이. 그러니까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런 게이들, 제3의 성별들, 이런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입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를 따르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게이들과 제3 성별들을 무자비하게 탄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관료 중에 한 명인 미국 재무부 장관을 왜 게이가 앉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조지 소로스의 양아들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환율시장, 채권시장에서는 굉장히 영향력이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하는 방향성대로 거의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콧 베센트의 입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렸죠. 게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재무장관까지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현재 미국의 10년물 국채를 얼마나 내리고 싶냐면 스콧 베센트까지 고용을 하면서까지 10년물 국채금리 내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10년물 국채금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가도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죠. 기사에서 트럼프 풋은 없다. 트럼프 풋이라는 것은 뭐죠? 시장이 빠지면 트럼프가 다시 올려준다 라는 게 트럼프 풋이잖아요. 베센트가 얘기합니다.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트럼프 풋은 기대하지 말아라. 주식시장 개입 절대 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다? 국채 10년물 금리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10년물 국채 금리를 내려서 미국 행정부가 부담해야 되는 이자 부담을 대폭 줄여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웬만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미국 증시를 끌어올릴 수가 없다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논리죠. 트럼프 행정부에 반하는 게이가 재무장관에 앉았다는 것은 그만큼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더 중요한 것은 10년물 국채금리를 내려서 미국 행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 이게 미국 행정부의 가장 큰 목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연준이나 월가도 베센트한테 맞서지 말아라. 까불면 다 죽는다. 베센트만큼 미국 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 없다. 파월은 잽도 안 된다. 베센트가 최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맞서지 말자고 했어요. 그 자존심 강한 월가 사람들이 베센트한테는 상대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금리 전망치를 다 하향 조정했어요. 다 국채금리 빠진다라고 이미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알려줬습니다. 근데 실제로 미국 국채금리 쭉 빠지고 있죠. 미국 주가도 쭉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발 침체 공포에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6개월 만에 4% 하회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줄어들면 미국 행정부에서 갚아야 되는 그런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미국 행정부는 숨통이 계속적으로 트일 수밖에 없어. 현재 미국 행정부의 부채가 경이 넘어갑니다. 거기서 4% 5%만 이자 비용 나가더라도 천문학적인 돈이 나가잖아요. 그걸 줄이는 게 지금 미국 행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다. 그리고 어느 정도 10년물 국채가 내려가면 그러면 그 속에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 방어를 하면서 다시 시장을 반등시키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행정부의 현재 방향성은 미국 증시 떨어뜨려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주는 게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 미국은 빚이 너무 많아서 돈을 줄이지 못하고 채권도 안 팔린다. 최근에 국채 경매에서 국채가 인기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달러의 가치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채를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근데 그 국채가 안 팔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자, 미국이 돈을 빌릴 때 내야 하는 이자, 국채 금리죠. 이게 계속 올라가는 중이다. 그래서 달러에 대한 믿음도 점점 약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 채권 시스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것을 구상하고 있냐면 스테이블 코인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죠. 미국은 1달러와 같은 가치를 지닌 디지털 돈, 스테이블 코인에 지금 현재 기대고 있다. 누구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쉽게 쓰고 수수료도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국가를 대상으로 이제는 국채를 파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다 달러를 팔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CBDC라고 볼 수 있겠죠. 중국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다 CBDC로 전환이 되어가지고 모든 거래가 다 핸드폰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QR코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미국도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쓰면 자연스럽게 달러도 많이 쓰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다시 달러를 세계에서 강하게 만들고 싶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국채를 팔 때는 좀 대량으로 이렇게 팔 때 이게 뭐 만약에 미국 국채 뭐 중국한테 판다 이렇게 되면 국가와 국가 간의 거래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대량으로 사주지 않으면 미국은 완전히 나가리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니라 전 세계 70억 인구를 대상으로 미국이 이제 국채를 발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니라 국가와 개인으로 그냥 달러를 팔아버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는 게 첫 번째 시나리오인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 자, 국채를 발행하는데 100년물 국채를 발행할 겁니다. 미국에서. 네, 100년물 국채면 이자가 거의 없는 그런 이제 국채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거를 동맹국에 강매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관세를 올리고 있는 흐름이 아닌가라는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하라고 트럼프 별장이죠. 말하라고 협정이라고 하는데, 동맹국이 가진 미국 국채를 100년짜리 무이자 채권으로 바꾸고 미국은 이자 부담 없이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려는 구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 미국이 우리나라 한국한테 국채를 팔았습니다. 한 60억이라고 할게요. 60억을 팔았어요, 국채를. 근데 이게 만기가 10년짜리입니다. 자, 10년짜리고 뭐 이자율이 5%라고 할게요. 자, 그런데 그러면 결국에 10년 뒤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팔았던 한국의 국채를 다시 받아야 돼요. 네, 다시 받으면서 돈을 줘야 됩니다, 한국한테. 네, 근데 이거를 만기를 뭘로? 10년짜리가 아니라 100년짜리로 바꾸고, 만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자율은 더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떻게 됩니까? 네, 지금 이런 흐름을 구상하고 있는. 그러니까 돈을 안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100년 동안. 예, 너네들이 우리 국채를 사갔는데 너네들한테 돈을 주지 않을 거야. 이런 게 바로 100년물 국채금리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을 우리 동맹국들한테 강매를 할 거예요. 자, 만약에 100년물 국채금리 사주고 만약에 여러분들 국가들이 이제 요거 다 사주면 그러면 관세 없애줄게.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두 번째 시나리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를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압박 수단이 바로 관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려면 우리 100년물 국채 사면 돼. 그런 이제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명분도 없이 이렇게 관세 때리고 이렇게 풀어주면 이게 명분이 없잖아요. 국제 외교에서는 명분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미국은 돈은 필요하지. 그렇다고 해서 돈을 뺏을 수는 없지. 그냥 채권 100년짜리 똥채권 뿌리고 돈 뺏어가는 그런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실행 가능성 논란이 좀 이제 되고 있죠.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현실성이 낮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트럼프는 모릅니다, 여러분들. 트럼프는 진짜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이
이 큰 부채 폭탄에서 미국 행정부 자체가 부채 폭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스테이블 코인 CBDC로 가든가 아니면 100년짜리 똥채권을 팔던가 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눈여겨 보셔야 되겠다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현재 이렇게 지저분하고 이렇게 어지러운 요런 국제 상황에서 과연 어떤 종목들이 또다시 꽃을 피울 수 있을까? 여러분들, 연꽃이란 것은 진흙탕 속에서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주식시장을 보면 항상 대박 종목들은 항상 시장이 어려울 때, 시장이 어지러울 때, 모두가 공포스러워할 때 그때 이제 대박 종목들이 항상 피어났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그런 종목들이 하나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난세 영웅 같은 종목이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중 한 가지 후보가 바로 저는 조선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나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되었죠. 조기 대선 레이스로 가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지지율이나 객관적인 자료를 봤을 때 대통령이 될 확률이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그런 공약들을 잘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드리고 있잖아요. 사실 정치적 색깔을 떠나서 항상 지지율과 그 다음에 공약 이런 부분들이 항상 시장에 크게 반영이 되어서 급등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지율 1등의 공약이 뭔지, 그리고 그 지지율 1등이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는지, 그게 다 수익률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그래요. 희한하지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냐면 조선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얘기를 했는지 기사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트럼프 시대 조선업 육성할 것, 이렇게 얘기를 했죠. 동남권 조선업 벨트를 부흥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조선업을 다시금 부활을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트럼프가 조선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미국과 협력을 맺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미 조선업 협력에서 동맹을 강화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업계에는 예산과 정책 지원을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가장 유력한 후보가 이 정도로 얘기를 했으면 이거 시장에 반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저는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조선업 쪽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고, 이 조선업이라는 게 과거 2020년도 초반에도 한번 슈퍼사이클이 나올 때 종목들이 대거 10배, 15배 정도는 기본적으로 상승했고, 한번 상승하면 3, 4년은 좋게 꾸준한 우상향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들을 지금부터 몇 가지 좀 이제 살펴보자면, 일단 미국의 군함이 현재 수리를 못하고 있잖아요. 유지가 안 돼. 보수가 안 됩니다. 이제 MRO 시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55조짜리 시장이에요. 근데 이게 규제가 풀렸습니다. 근데 중국한테 맡길까요? 안 돼요. 중국이 미국 군함을 수리하면 미국 군함 제대로 운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걸 누구한테 맡기겠다? 우리 한국한테 맡기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지금 호위함을 건조하는데 3년 걸립니다. 중국은 5년 걸리고요. 미국은 7년 걸립니다. 미국은 이미 조선업 경쟁에서 경쟁력이 없어요, 이제. 우리 한국이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해양 패권, 해상 패권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힘을 발휘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해군력이 떨어지고 배를 못 만들고 수리를 못하면 당연히 패권에서 멀어지겠죠. 그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기꺼이 55조라는 큰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나라 조선업에 러브콜을 할 것입니다. 이미 러브콜을 했고 이미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한국, 미국, 일본이 중국을 계속적으로 견제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폭주해도 안보 협력은 계속 이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대한 시장이 열렸고 우리나라 조선업이 그 시장을 정확히 겨냥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조선업이 왜 또 중요해지냐면 이제부터 중국군이 무엇을 준비를 하고 있냐면 대만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만 포위 훈련을 지금 현재 이틀째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대만 해협을 완전히 봉쇄해버리고 폭격기까지 동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중국과 대만이 전쟁을 하게 되면 당연히 미국이라든지 그 대만의 우방국들이 참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배를 통해서 해군을 통해서 참전을 해야 되지 육군을 통해서 참전을 못 하잖아요. 다 바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선업을 키워서 군함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산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중국은 이미 대만을 봉쇄할 준비를 마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 국방부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시에 최우선적으로 저지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내부 문건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만이 넘어가잖아요. 전 세계 반도체 기지가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막강한 해군력이 필요한데 그 해군력을 미국이 감당할 수 있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선업, 우리 K조선업은 다시 한 번 더 2000년대 초반 같은 그런 슈퍼사이클을 경험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이제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현재 북극 항로도 열렸죠. 네, 북극 항로가 열렸는데 강대국들이 북극 항로를 놓고 패권 경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에 자원이 엄청 많아요. 미국, 러시아, 중국, 캐나다 등등등 이런 나라들이 글로벌 패권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미국이 해군력이 딸려가지고 중국이나 러시아한테 북극 항로를 넘겨줘. 패권이 넘어가.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큰 손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우리 한국 조선이 굉장히 지금 기회가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군함 등이나 미국 주문 선박들을 이제 우선 제작해서 납품을 하겠다라고 우리 한국의 조선업계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요청하는 부분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실행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미국의 이렇게 국방부나 이런 부분들에서 아주 협조해하는 아주 긍정적인 그런 반응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이 중요한 산업협력 파트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 조선업은 안 좋은 얘기들보다는 좋은 얘기들이 훨씬 많고 이 좋은 얘기들은 단순 한두 달 만에 끝날 얘기가 아니라 못해도 5, 6년, 길게는 10년 이상의 미국의 해양 패권과 관련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다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시장이 어렵더라도 그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 결국에 영웅 같은 종목은 피어날 것이고 그 후보 중 하나가 바로 저는 조선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선업과 관련된 종목들 잘 눈여겨보셔야 되겠고 결국에 가장 핵심적인 종목들을 좀 이제 살펴보셔야 되겠죠. 핵심적인 종목들을 좀 살펴보시자면 당연히 하나오션은 빼놓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오션은 이제 제가 요 구간에서 한번 적극 강조를 드렸었죠. 그리고 2년 전, 3년 전에도 자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옵니다라고 강조를 드렸는데 이제서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날까요? 여기서 요렇게 빠질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눌리는 흐름이 나왔죠. 횡보를 하다 다시금 2차 파동이 나와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거 흐름을 보시더라도 자, 과거 흐름 한번 보시면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의 흐름을 보시면 이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나오던 요 시기 자, 요 시기에는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잖아요. 자, 요 시기 보시면 쭉 이렇게 상승합니다. 이게 몇 년 동안 2004년도부터 2007년도 8년도까지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대시세가 나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선업이란 게 이게 한 번 슈퍼사이클이 나오면 1, 2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흐름은 다시 한 번 더 발생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이제서야 박스권 돌파하면서 상승 각도를 좀 높이는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이제서 이 정도밖에 상승 안 했습니다. 못해도 이 정도까지는 상승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오션만 그런가요? 뭐 HD 뭐 현대중공업도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흐름이 좀 이제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그런 이제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중공업도 과거에 이거 보세요. 네. 과거의 흐름을 보시면 자, 거대한 상승이 한번 이렇게 발생을 했었죠. 이것도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나올 때 그때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흐름을 보시면 쭉 하락을 했다가 이제 다시금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상승 각도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이제서야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더 큰 상승이 좀 이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자, HD 한국조선해양, 자,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죠. 자, 과거 흐름을 보시면, 자, 과거에 쭉 상승했다 쭉 빠졌다 또 쭉 상승하잖아요. 근데 이제서야 이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이제서야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업 자체가 이제서야 크게 반등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무리 시장이 밀리더라도 중심만 잘 잡으면 결국에는 좋은 흐름이 나올 거잖아요. 결국에 하락 뒤에 상승이 있고 상승 뒤에 하락이 있는 법입니다. 지금 크게 미국장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분명히 그 미국장에서 매도가 나오는 금액들이 우리나라 시장에도 유입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 자본에서 신흥국 시장으로 다시금 자금 유턴이 이루어지는 흐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흐름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매력적으로 볼만한 섹터는 제가 봤을 때 조선업이 유일하다. 뭐 다른 후보들도 있긴 하지만 조선업만큼 괜찮은 부분은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뭐 이 종목들,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하나오션, 그다음에 HD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HD 한국조선해양,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요 종목들은 꼭 눈여겨 보셔야 할 종목이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조선업 슈퍼사이클을 좀 이제 기대를 좀 하면서요. 계속 좀 이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승민 채널이 100% 무료로 텔레그램방 운영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많은 컨텐츠들 현재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창 상단에 있는 링크 터치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다라고 강조를 드리겠고요. 이번 주까지 제가 실제 작전 세력이 말하는 작전 시크릿 요 전자책 공유를 한다라고 강조드렸죠. 요거 받으실 분들은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여유롭게 증시에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익!